장도빈 선생의 생애와 역사관, 참 장도빈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장도빈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면은 장도빈 이 사람은 이제 그 뭐 독립운동가다, 우리가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역사가다, 그리고 또 교육가다, 또 언론인이다, 또 뭐 유경사업가다. 이 굉장히 그 많이 붙죠. 유경사업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독립운동 자체가 뭐 역사라든지 아니 교육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언론 출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실 어떤 어떤 그 독립운동에 그렇고 유경사업가로서도 그렇고 역사가로서는 이제 그 뭡니까 그 1916년 국사라는 책을 갖다 처음으로 이제 쓰고 그리고 1959년에 이제 대한역사라는 어떤 책을 갖다가 쓰기까지 한 10여 권의 책을 쭉 내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 역사 영역을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가 이 양반은 그 뭐 오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데서 교편을 잡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뭡니까 민족의식을 보양시키는 교육을 갖다가 일제강점기 때 많이 했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단국대학을 갖다가 그 육촌 동생 장형이라는 사람이 있죠. 장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설립을 해가지고 단국대학을 같이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역사 교육 혹은 또 이제 사회과학 어떤 그 법학이나 이런 걸 갖다가 교육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때는 그 국사를 갖다가 강의를 하면서 육사의 그 우리 민족주의 사관에 대한 교육을 처음으로 이 그 장도빈이 한 겁니다. 그것은 인연 자체가 그 장도빈 선생의 제자, 이 오송학교 시절의 제자가 바로 김홍일 장군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자다 보니까 이 김홍일이 찾아와 가지고서 장도빈에게 그 정식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어떤 그 국사를 갖다 강의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우리로 본다면은 그 민족주의 역사관에 입학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역사를 갖다가 쭉 가르치고 또 이 양반하고 이제 알려진 곡으로서는 우리가 그 박창암이라는 사람이죠. 박창암 우리가 자유지를 갖다가 쭉 발간해가지고 우리 역사운동에 큰 이바지 된 박창암 장군 역시 이 장도빈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그 5.16 이후 장도빈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장도빈 선생이 이 사람한테 준 책이 뭐냐면 여기 그 대한역사하고 자기 책 대한역사하고 그리고 조선사 편수사하고 개요라는 요 책 두 권을 갖다가 주면서 우리 역사의 잘못된 점을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걸 함으로써 박창암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자유주의 역사 관련 그 글을 갖다가 본인도 그렇지만 뭐 이유림이나 문정창이나 뭐 안호상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많이 하게 되는 이제 이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이 단국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유경사업을 하면서 같이 원래 이 사람은 단국대학을 단군대학교로 하려고 그랬더니 단군대학교 그런데 이제 워낙 주변에서 너무 이게 그 뭡니까 이 국주주의적이고 너무 또 직설적이다 그래가지고 단국대학을 했다고 해서 이제 얘기가 되죠. 그리고 지금 단국대학교의 어떤 교과 작사도 장도빈 선생이 한 겁니다. 백두산이나 배달이나 뭐 당진 같은 내용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 장도빈 선생이 다 했고 그러니까 이 장도빈 선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 독립운동가로서의 장도빈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역사가로서의 장도빈 또 교육가로서의 장도빈 또 언론 출판인으로서의 장도빈 뭐
이 언론 출판인으로서는 이 양반이 사실 그 일제의 문화 정책이 시작이 될 때 동아일보라는 어떤 그 허가권도 장도빈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 이제 나중에 돈이 없고 뭐 그러니까 김성수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그 뭐 서울 또 학생계, 일제강점기 때 학생계, 뭐 조선지광 이런 책을 갖다가, 이런 잡지를 갖다가 이 양반이 다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중일보를 창간해서, 이 양반은 조금 이제 그 우익적 성향의 신문이죠. 민중일보를 창간해서 민중일보 운동하고, 그리고 또 언론인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필봉을 휘두른 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대한매일신보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 박은식이 양기탁에게 소개해서 이 대한매일신보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 논설도 쓰고 또 신치호하고 교류하면서 신치호한테 많은 걸 배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양반이 이제 이 역사에 눈을 뜬 것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회고에서도 나오지만은 1916년 국사라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계기도 신채호하고 이제 대한매일신보에서 했던 그 교류,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 신채호의 역사적인 영향을 상당히 아마 받았을 것이고, 그게 추측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신채호에서 영향받은 걸 얘기를 하고요. 신채호는 이미 1908년에 독사신론이라는 이 글을 써서 나름대로 어떤 우리 민족주의 사학의 여명을 갖다가 열었던 사람인데, 뭐 다양하게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역사가로서의 장도빈 이걸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볼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가로서의 장도빈 그것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조선 영웅전 해가지고 하나의 영웅사관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민중사관적인 성격을 또 상당히 또 보여주고, 또 대고구려 사관, 이 사람은 이제 대고구려라는 어떤 명칭을 상당히 그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호를 제정할 때도 이 사람은 신문에도 발표하는 게 고려라고 해야 된다. 고려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대고구려 사관을 갖다가 주장하기로 합니다만, 뭐 이 밖에도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1페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뭐 여기선 편의상 한번 뭐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단군 실제론. 단군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다. 이걸 갖다가 또 대륙사관론하고 또 만맥이종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생각한 게 이제 열국남북국론, 열국남북국론, 요 네 가지를 한번 그냥 기준 삼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박영석 선생이 일찍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보면 그 국사편찬위원장 시절에 박영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 장도빈은 순환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광복 후에 1960년대 초에 이르는 민족사 격분기를 몸소 겪은 유일한 민족주의 사학가요 근현대사의 증인이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1963년에 이제 죽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역사학계에서 얘기하는 민족사학계의 1기, 2기, 3기를 갖다가 쭉 거쳐서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나름대로 자기의 역사 정신을 갖다가 굳건하게 보여주고 이끌어온 사람이 장도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 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그 흔히 당시 민족주사학의 일반적 특징은 세 가지죠. 첫째, 강렬한 민족주의 기반이 형성되면서 국사를 통한 독립투쟁의 최상 방법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 또 두 번째, 그들의 대부분의 연구 영역이 민족주의 사학계에 있어서 김교원이나 박연식이나 뭐 김치호나 다 마찬가지인데 장도빈도 마찬가지인데 고대사 연구에 치중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뭐냐 하게 되면 민족주의 사관에서는 역사 발전의 주체를 갖다가 맨 처음에는 그 영웅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그 20년대를 넘어가면서 뭐냐 하게 되면 그 민중 주체의 어떤 그 민중 사관으로 어떤 변해가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흔히 민족주의 사학의 일반적 특징, 어떤 그 역사를 통한 독립투쟁, 두 번째는 그 고대사 연구에 어떤 그 많이 집중이 됐다. 세 번째는 그 영웅사관에서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사관으로의 어떤 변모를 보여주는데, 장도빈은 그 아까 박영숙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1기, 2기, 3기의 어떤 그 성향을 다 거치면서 이 민족주의의 일반적 특징을 함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어떤 역사를 통한 독립투쟁은 그의 삶이었고, 두 번째는 그 대부분이 이 양반도 그 국사 연구에 있어서 고대사 연구에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웅 중심의 역사관에서 민중 중심의 역사관으로 옮겨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양반은 그 조선 영웅전이라는 것도 쓰지만은 이 양반은 민중사관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1916년 국사 교술 때부터 우리의 어떤 그 민중적인 어떤 요소는 이미 단군 시대 때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역사 소설에서도 그렇지만 또한 그 해방 이후에 민중일보 창간을 통한 그 민중의식의 어떤 고향을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 장도빈 선생의 역사관 속에서 그 단군 실제론, 그리고 열공 남북국론, 그리고 대륙 강영론, 대륙 사관론, 그리고 만매기종론을 한번 더듬어서 볼. 단군 실제론이라는 건 그 단군은 결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장도빈 역사 연구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도빈은 제왕음기 고려사 외에도 우리가 그 3페이지 맨 위를 보게 되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 쭉 음제시주까지 단군과 단군 역사의 실제를 갖다가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단군 역사의 실제를 재확인하고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 왜곡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죠. 단군의 역사는 확실히 실제한 역사로 고대 역사의 고적, 그리고 단군 국도 숭배의 민족관 소통과 명백히 단군의 실제 드림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외인의 복학자들은 단군설이 600여 년 전에 조설된 삼국유사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때 몽고의 압박을 받은 중에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단군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고 운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도는 무엇보다도 외인들이 우리나라 국사를 망쳐놓으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시라토리나 우리가 익히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단군이 그 일련이라는 어떤 불승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한 게 그 누굽니까 시라토리죠. 시라토리. 이 시라토리가 1894년에 단군론을 쓰지 않습니까? 단군론을 쓰고, 그리고 이제 나카 미치오라는 인물, 이게 1897년에 역시 이 단군론을 갖다가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만희 금소령이죠. 이만희 시류가 1921년에 역시 그 단군과 관련한 어떤 그 논문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냐게 되면 시라토리부터 이만희슈리 금소령까지 이 시라토리 백조고길이 단군론을 통해서 이 조선의 단군이라는 건 뭐냐게 되면은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순 이련이 어떤 그 몽고의 어떤 침략기의 민족의식을 갖다가 이 고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환작, 조작된 거다. 조작된 신화다. 이건 낙가미치오나 이만희슈리에 의해서 그대로 이어져 오는 어떤 논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장도빈이 그 외인 복학자들이 단군소를 600여 년 전에 저런 삼국유사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때 몽고의 압박을 받는 중 민족의식의 단군소를 만들어냈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 시라토리하고 낙가미치오하고 이만희슈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런 인식, 즉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는 그 1920년대에 그가 뭡니까 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대로 확인이 되고 이 일제히 관학자들이 단군을 갖다가 그 신화로도 돌리는 것은 망설이고 그리고 단군을 부정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군 실제론을 갖다가 강하게 강변하고 다음으로 이제 열국남북국론입니다. 열국남북국론. 이 열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열국 용어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고조선이라는 우리 고대 우리 조선이 어떤 이 뭡니까 이 어떤 중심적인 힘을 잃어가면서 이 흩어지면서 여러 개의 어떤 나라, 분권적인 나라로 나뉘는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남북국론이라는 건 뭐냐게 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 신라 시대를 부정하고 남쪽에는 신라와 북쪽에는 분명히 발해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열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는 문헌인 이승유의 제왕운기의 열국이 처음 나오죠. 이승유는 한사궁급 열국기에서 열국의 대표적인 국가로 부여비유고 그리고 신라 고구려 옥조 예비궁을 열거하는데 그 단군의 한 핏줄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장도빈도 이미 이러한 인식이 1916년 국사에서 열국시대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산고시대를 단군조 시대와 열국시대로 구별하고 있죠. 아마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 김교헌 선생이 이미 1914년에 신단실기를 갖다가 내지 않습니까? 신단실기. 이 김교헌 선생이 이제 내는데 이 김교헌 선생은 신단실기라는 책을 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건 최초의 한국 근대 통사입니다. 근대 통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상세 그리고 중세 그리고 근세 그리고 근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시대 그리고 상세 요거 있지 않습니까? 상세 그리고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누는데 이 중세를 갖다가 뭐냐게 되면 열국시대와 남북조 시대로 나누죠. 중세를 갖다가 이 김교헌은 1914년 어떤 신단실기에서 열국시대라는 건 이제 고조선의 붕괴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나라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남북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 신라 시대를 부정하고 어떤 쪽으로 발해와 남쪽으로는 신라가 존재했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장도빈은 그 상고시대를 단군조 시대와 열국시대로 구별하고 3페이지 마지막 예문을 보면 단군기는 약 1000여 년을 지나서 단군조선의 약 시방 소국들은 점점 단결하여 7대국으로 되니 조선부여 만변한 신한 예옥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시대의 출현 배경과 국가들을 열고를 그렇게 쭉 합니다. 장도빈 사학에서 이러한 인식은 변함없이 이어져서 그 어떤 마지막 어떤 그 노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959년 그가 이제 그 수물거두기 4년 전에 나온 거죠. 그 대한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한 역사 초두에 보면은 상고사 부분을 다시 상고조선사 또 열국사로 나누고 열국사 부분에서는 부여사, 조선사, 만사, 진한사, 변한사, 예국사, 옥조사 등으로 열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록인 후한서, 남서, 그리고 양서, 문헌통고, 후주서, 국사 등의 기록을 토대로 열국 7개국의 언어, 도덕, 법률, 도덕, 풍속들이 대개 같은 것으로 보았다라고 이 양반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민족의 여러 소국들이 연합해서 7대 연방국으로 된 이유를 갖다가 거기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장도빈은 국사를 통해서 1916년 그가 쓴 국사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사의 흐름에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서술하면서 통일 신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남북국 시대로 이 신라 발해를 파악한 것도 유득공에서 시작하는 거죠. 유득공의 어떤 발해고 소문을 보면은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고 신라가 그 남쪽을 차지했다. 대시가 그 북쪽에 있으면서 나라 이름을 발해라 했다. 그러니 마땅히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함에도 고려가 남북국의 역사를 이롭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그러니까 고려가 남북, 발해와 신라를 갖다 남북으로 인식을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유득공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국 시대의 인식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발해사가 왜곡된 만선 사관의 시각에서 취급돼서 만주사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고구려사도 만주사의 영역에서 다루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죠. 이건 이제 우리 뒤에서 만선 사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요구에서는 이제 여러분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김교원은 이 남북국 시대를 갖다가 좀 더 길게 보지 않습니까? 남북국 시대를 갖다가 정말은 그 뭡니까? 고려와 요나라, 고려와 금나라,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 이걸 갖다가 다 뭐냐게 되면 남북국 시대로 본 겁니다. 이건 어떤 이걸 남조로 보고 이걸 북조로 봤죠. 북조로 이렇게 갔다 하는. 그래서 남북국 시대를 갖다 상당히 길게 보고 배달족 역사라는 책에서는 배달족 역사, 김교원의 배달족 역사라는 책에서는 이 배달족 역사는 1923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겁니다.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어떻게 본다면은 이 국사 교과서처럼 당시 그 상해 어떤 그 교민들이 내는 상황인데 이 교열을 갖다가 김교원 선생이 합니다. 근데 이 배달족 역사는 사실상 신단실기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 배달족 역사에서 이 김교원 선생은 청나라의 어떤 그 멸망 시기를 이렇게 청나라가 이제 멸하면서 그 감회를 갖다 뭐라고 김교원 선생은 정리하게 되면 유사일에 남북조가 그러니까 남조와 북조가 동시에 멸망한 것은 지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조선이 망하고 청나라도 이제 멸망하다. 남북조가 유사일에 동시에 멸망한 것은 지금밖에 없다라고 이제 한탄하는 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이 장도빈 선생은 그 남북국 시대로 인식을 했다라고. 그리고 이 세 번째 한번 보면은 대륙강영론입니다. 대륙강영론 역시 역사학의 중요한 인식 중, 장도빈 역사학의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다. 이건 물론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얘기를 하면서 이 대륙사관, 또 대륙강영론 이런 걸 얘기를 갖다가 상당히 하기가 부담이 되는 게
이 만선사관하고 이게 자꾸 이 구별이 안 되니까 이 대륙강영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대륙사관이라고 하면 얘기해요. 대륙사관과 만선사관,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그 내용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동일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가니까 우리 일제 뭐 신채호나 또 김교훈이나 박은식이나 혹은 여기 나오는 장도빈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대륙사관을 지금 현 어떤 학계에서는 은근히 공박하기를 만선사관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은근히 공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만선사관과 대륙사관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목적이. 이 대륙사관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 역사 영역이 대륙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북조에 있는 것도 남북 동일, 동일족이라는 인식 속에서 바라보려는 거고, 이 만선사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조선이 만주사의 일부로서 그 일제가 부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을 만주사에 부용시킴으로써 조선의 어떤 자주적 역사를 갖다가 펼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타율사관, 타율성이 바로 요거라니까. 타율성, 조선사의 타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만선사관이죠. 그리고 일본 놈들은 이 만선사관을 통해서 또 뭐를 갖다 노립니까?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타율성이라는 식민주의 역사관을 뒤집어 쓰인 것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뭐겠습니까? 중국의 만주 영고권을 갖다가 잘라버리는, 중국에게는 만주의 연고권을 미리 잘라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사관과 만선사관은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이 동일한 어떤 그 게임으로 나타나는데, 그 목적과 그게 어떤 의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걸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제 관학자들이 만선사관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 고대사의 활동무대가 반도를 넘어 중원 만주 전역과 관련된다는 역사인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우리 역사의 흐름을 단군조선에서 부여, 고구려에서 발해로 연결된다는 인식과 불가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실학자들의 어떤 그 주종, 성호 이익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 역사의 어떤 그 주된 그걸 어떻게 본 겁니까? 우리가 단군조선에서 기자로 오는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기자로 오고, 이 기자에서 만으로 오고, 이 만에서 신라로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뭐 신라정통이다, 혹은 만정통이다, 이게 사만정통이다, 이게 한정통론이라니까. 한정통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군 조선에서 부여로 오고,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발해로 이어지는, 이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신채호가 1908년 독사신론에서 얘기한 이게 부여주종론입니다. 부여 주종론, 부여주종론을 가는 거죠. 부여주종론. 그러니까 우리 그 단군의 자손인 우리는 사실상 부여를 통해 정통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역사 이름을 단군조선에서 부여로 고구려에서 발해로 연결된다는 인식과 불가분의 어떤 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도빈 역시 국사를 통해 1916년 그의 국사라는 책을 통해서 단군조선 때의 강역을 북경은 동과 남은 바다에 줬고, 서는 나나, 중국의 어떤 그 나나의 지금 지하, 나나에 이르고 흥룡간의 지하, 이른지라라고 인식함으로써 단군시대 활동무대가 만주전역과 하북천까지 미쳤음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이런 대륙강역은 열국시대의 그 조선부여 만변한 지난 이에 복주로 자리 잡으면서 그대로 나타난다. 즉 장도빈이 주장하는 열국시대의 각 영역을 보게 되면, 이걸 쭉 한번 보게 되면 단군조선 때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단군 시대 때의 강역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장도비는 이런 대륙적 강역이 고구려 시기에도 거의 그대로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고구려 사관이라는 어떤 그런 걸 주장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륙강역론, 이게 대표적으로 대륙강역론의 어떤 그 증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 이 삼한정통론, 즉 한정통론에서 부여주종론으로 변해오는 대표적인 어떤 틀. 이건 물론 이거의 원조는 우리가 이종휘의 조선주 이종휘의 어떤 그 동사의 이런 인식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여주종론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걸 그 신치호가 1908년에 어떤 그 독사신론에서 이런 부여주종론을 내세움으로써 더욱더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장도빈 역사인식 중에 그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들, 즉 김교원이나 혹은 그 신채호나 박은식하고는 좀 다른 그게 있습니다. 이게 만맥이종론이라고 저는 그걸 하는데, 만맥이종론. 이 만맥이종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만족과 맥족, 맥족이 우리 종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그 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주족이나 맥족, 이 사람은 예족은 우리 족속인데 맥족은 우리 족속이 아니다. 이 예와 맥을 구별을 했어, 이 사람은 독특하게. 그래서 이런 어떤 만족이나 맥족이 우리하고 다른 종족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당시 김교원이나 혹은 그 누굽니까 그 신치호나 박은식이 인식한 거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요 장도빈의 독특한 어떤 그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먼저 한번 신채호는 만주족에 대해 구체적인 종족관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1908년 주술한 독사신론을 보게 되면 기존의 기자만 신라로 이어지는 한족 중심의 정통론을 부정하고 부여주종론을 갖다가 제기하죠. 즉 부여족이야말로 우리 신성종족 단군 자손이다라고 밝히면서 동토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토 이쪽은 우리나라의 주인공임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만주족의 원리가 되는 말갈족과 여진족을 이해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고구려의 속도로 말갈과 여진이 항정도 항해도 등지에 거한 자이러니 고구려가 신라의 한 입 먹힘에 따라, 그러니까 고구려가 신라에 먹히지 않습니까? 망하잖아요. 구려의 유신, 여기는 이제 대조영을 말하는 거겠죠. 차, 이들을 이끌고 요 심등지에 천입 옮겨 들어가 발해국을 창설하던 바인데, 진화, 중국의 대금이나 대청의 양도 제국들도 모두 차족의 건설한 화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금나라나 청나라가 고구려의 어떤 후예인 발해와 연관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함으로써 고구려 발해의 불가분 관계를 갖다 피력하고 있다. 박은식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박은식 역시 그의 주술인 몽백금태조에서, 이 몽백금태조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나라의 근대 사담체 근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 백미라고 꼽히는데 그렇게 읽히질 않습니다. 오라 우리 조선족 만주족은 뭐다 단군 대왕조의 자손으로 이렇게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주족도 우리 단군 대왕조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어떤 만주족이 단군의 후예임을 그대로 몽백금태조에서 아주 천명을 하고, 또 민족주의 사관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한 김교헌도 박은식, 유근 등과 더불어 엮은 단조 사고를 통해 남방적인 조선족과 북방적인 만주족 모두 단군 일종의 배달족이라고 거기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족이 우리 민족과는 다르다는 장도빈의 인식은 이미 1916년 그 양반이 쓴 국사책에서 이미 나타난 국사책에서 그의 저술 국사를 보게 되면 태고시대 만몽지방에는 다수한 민족이 경쟁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대개를 말하면 아래와 같다. 태고시대 만몽지방에 있어 우리 민족이 최선두에 서고 다음에 만주인, 몽고인, 토이기, 동업, 거란 등의 다수한 민족이 있었다. 이걸 갖다 우리하고 다르게 본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 김교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조사고에서는 이 위에 배달족이라는 걸 형성하고 있는데 그걸 아마 이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은요. 우리 민족이 가장 문명하고 용감해 여러 타민족을 이기고 만주와 한반도를 점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도빈의 이러한 인식은 1930년대 이후로 더욱 구체화됩니다. 그가 이제 32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조선사에서는 우리 조선민족과 만주족과 구별됨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강조를 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조선인과 만주족과 혼동하는 수 있으나 그것은 아주 오산이다라는 강조에서는 신채호나 박은식으로는 김규원과 구별되는 독특한 역사 인식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동아일보에 연재한 그 조선사에서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 동쪽 동북아 이쪽에 세 파가 있다. 시베리아파, 그리고 뭐냐 그러면 이게 안 나오나 이거 안 나오고 시베리아파하고 한파, 이 한파, 한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해양파. 이렇게 셋을 갖다가 이 사람은 동아일보, 1932년 조선사를 갖다가 했던 동아일보에 가는데 이 시베리아파에는 바로 이제 우리 조선족이 있고, 조선족, 만주족, 그리고 몽고족, 이 등등이 이제 여기에 쭉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파에는 중국족과 묘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해양파에는 일본족이 있고 그리고 필리핀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게 되면 조선족, 만주족, 몽고족이 시베리아파라고 이 양반은 얘기를 하면서 이 상위 어떤 개념은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그 조선족과 만주족이 분명히 다르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강조를 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특이한 거. 또 하나는 이제 장도빈의 맥이종론도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들과는 좀 인식이 좀 다릅니다. 일찍이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우리 민족의 6대 종족의 하나로 토족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고 5대 남북한 지역에 거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6대 종족 가운데 그리고 사만의 각종 부락이나 동쪽의 예맥 등이 이 바로 토족에 속한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채호 입장에서는 예맥 쪽이 우리의 토족으로서 우리나라의 6개의 종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단조사고를 보면 배달족 원료 단군 혈통이라는 도표를 통해서 조선, 예, 맥, 북구역, 옥조, 숙신 등이 모두 어디에서 나오냐 배달족으로 단군 혈통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 도표를 그려놓죠. 요렇게 이제 또한 김교원이 1914년에 출간한 신단실기 족통 원류라는 부분에서는 단군의 자손을 배달 종족이란다. 나뉘어 5파가 되었는데 첫째는 조선족, 둘째는 북부여족, 셋째는 예맥족, 넷째는 옥조족, 다섯째는 숙신족이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예맥족을 구현해서는 예맥족은 두 종족을 합쳐서 이루는 것이니 곧 예와 맥이다. 이들은 모두 고구려족으로 들어갔다. 고구려가 이제 흡수에 따라. 그래서 이 김교원이나 혹은 그 신채호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어떤 맥쪽 위에 상위 개념을 설정해서 원래 오래된 배달 종족 혹은 단군 혈통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 있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본다면은 장도빈 선생은 그 상위 개념을 설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다르다 이런 형태로. 그러나 장도빈 선생은 1916년부터 얘는 열국시대에 포함시켜 단군 혈통으로 봤으나 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년대 신문에 연재한 조선사에서는 얘와 맥족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맥족이 결코 우리 민족이 아닌 걸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조선인은 맥족과도 아주 다른 민족입니다. 맥족은 상고시대 내몽고의 동부지역으로부터 장춘 길림 부근까지 거주한 듯한데 중국에서 말하는 맥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맥족은 우리 열국시대에 들어갔을 때 부유에게 서서히 격퇴되어 동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한무리는 양수, 지금 어떤 만주 환인현 근처죠. 거주하며 양맥이 되었고 한무리는 더욱 동쪽으로 내려와 춘천지방 당시 예영토 내에 거주하며 예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하고 예맥도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예의 땅에 자리 잡고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 게 예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와 예맥은 아주 별개입니다. 즉 예는 조선인의 나라에 예맥은 맥족의 나라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장도빈의 맥족에 만들어진 양맥과 예맥은 모두 우리 민족과는 다른 종족의 나라예요. 예만 이 조선족의 나라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런 다른 거는 다른 역사 어떤 민족주의 역사학자들하고 인식이 어떤 비슷한데 이제 만맥 이종론에서는 만족과 맥족이 우리 조선족하고는 분명하게 다르다. 근데 지금 저는 이것이 여기서 받겠습니다만은 뭐 김교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조선족, 부여국, 부여족, 예맥족, 옥조족, 축신족을 갖다 그 상위 개념으로 배달민족, 단군 혈통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설정하지 않은 어떤 차이만이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도빈의 어떤 생애, 장도빈은 이제 이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도빈은 그 한학과 양약을 겸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부터 이 사람은 그 황해도 출신으로서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그 한학을 상당히 심도 있게 교육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양반은 그 남들보다 2~3살 어린 나이에 관립 한성사범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해요. 어떤 이제 평양감사의 추천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당시 뭐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만은 동네에서 뭐 신동이 났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한성사범학교를 그거 하고 한성사범학교를 필업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매일신보를 갖다 가변식의 소개로 양기탁한테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논설을 쓰고 또 역사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대한매일신보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걸 하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당시 1907년에 결성되었던 비밀결사 신민의 활동을 합니다. 그것도 아마 이제 양기탁이나 신채호의 영향으로 그 신민의 활동을 같이 하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보성전문학교 법학부를 다니죠. 야간으로 법학부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기후로 멸망하게 되자 연해주로 건너가서 연해주에서도 뭐 많은 사람을 갖다가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신채호도 헤어졌던 신채호도 만나고 거기에서 뭐 이상설이니 이갑이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그 독립운동에 같이 해서 동참도 하고 특히 이상설이 주관해서 만드는 그 권업신문의 주필도 맡습니다. 권업신문의 주필도 맡고 또 이 시대 1912년에는 이 양반이 훗날 이 발해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계기 이 발해의 그 동경성 지금 이 홍룡강성에 있지 않습니까? 영안이나 어떤 그 동경성 그걸 갖다 직접 답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이 시기 1912년이고 또 안창호의 초청으로 미국을 가게 됐지만은
급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미국행을 포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요양을 하면서 1916년에 국사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언론인으로서 교육가로서 역사가로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이 독립운동가로서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바탕이 되었던 건 역시 이 사람의 그 애국적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아까 초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양반이 우리 그 국사 찾기 운동 1970년부터 국사 찾기 운동에 사실 불을 지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대한 역사와 또 이 사람이 그 박창암 선생이 건네주었던 조선사 편수사업 개요라는 책이 그게 자극이 돼서 상당히 부르고 또 이 사람하고는 누굽니까 이병도하고는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이병도한테도 어떤 직설적인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끝내 이병도가 그런 체계적인 걸 바로잡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칠순 70살의 어떤 그 고위 기념연 같은 거를 갖다가 이병도가 초청인으로 나옵니다. 네 사람이 초청을 하는데 그 중에 이병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병도하고는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그것도 대종교의 그 단해 윤세복 선생하고도 상당히 가까워. 물론 이 사람은 또 대종교도 있고 단해 윤세복 선생하고 그 형아우로 하면서 어떤 그 비슷한 시기에 죽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나라 사랑의 그 삶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로 여러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